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또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고요. 또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된 상황이고, 또 국내에서는 호르무즈 해역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되게 좀 뜨거운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먼저 평가원님 지난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볼만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국제 뉴스로는 아무래도 그 가까운 인접국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건 우한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신경을 써서 유심히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뉴스 중에서는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인사 이동에 관한 뉴스들, 그 뉴스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처장님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아까 말씀하신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그것을 저희 민원연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당사자 단체, 현업 단체도 했지만은 시청자 단체로 해서 저도 같이 했는데 그날 YTN 카메라가 와서 이렇게 저희를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사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YTN을 거기서 만나서 굉장히 고맙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 특히 의미 있는 행사들에 많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어떤 뉴스 꼽아주셨나요? 잘한 뉴스로. 네, 이번 주 잘한 뉴스로는 지난 16일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낮은 보수의 긴 노동, 고달픈 플랫폼 노동이라는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이 해당 뉴스가 공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사회적 아젠다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바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처우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8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의 2%에 해당하는 최대로 보면 한 53만 명 정도가 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의 시간과 보수, 처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방송된 기사 내용에 의하면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8.2시간 정도를 노동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로 따진다 그러면 평균 5.2일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월 한 152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상 이 정도의 노동 시간이라 그러면 전업 노동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수를 따져보면 최저 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다 하더라도 한 4분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플랫폼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평가원님께서는 직접 취재를 해오신 것처럼 아주 네, 자세하게 자료를 분석해 오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용어를 모를 뿐이지 그 노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럼요. 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발생하고 있는 노동의 형태만큼의 그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인 합의나 제도적 보완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해당 뉴스가 그 중에 한 사례를 이렇게 취재를 해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좋은 뉴스,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사회부 김다연 기자 취재였는데 좀 적절한 사례를 통해서 전달력을 좀 높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획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두고 이제 전문가들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는 걸 미리 취재를 하고,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사실을 전달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차를 이렇게 이제 필요하신 분한테까지 이동시켜주는 그분을 통해서
그간의 이제 어떤 그 임금 변화라든지 노동 조건 변화 등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플랫폼 노동이라는 개념이 아직 이제 낯설고 각계각층의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 기자는 이제 벌써 50만 넘었고 하니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진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런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서 노동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를 넘어서 다분화되고 지금 세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제도적, 법적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무처장님 자세한 뉴스 어떤 뉴스 꼽아주셨나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기사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주제는 사실 다른 데서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보도한 내용도 요즘 많아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다루는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저는 처음 봤어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1월 15일에 방송된 법원 내용이에요. 에이즈 예방법 위헌 심판대의 기본권 침해라는 보도였는데요. 일단은 에이즈 예방법이라는 것의 허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잘 몰랐거든요. 에이즈 예방법이 이제 특히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자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법이 이제 법적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았는데 이 보도를 보면은 에이즈 예방법의 허점이 저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헌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안이거든요. 에이즈 예방법 관련 취재 기자의 내용 전달이 일단 인상적이었는데 이 법이 감염인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따라서 헌재 심판대에 올라 있는 이 상황을 핵심을 잘 간추려서 전해줬고요. 현재 이 법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예방법 19조가 무슨 내용인지 왜 논란인지 특히 체액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체액이라고 여러 얘기하잖아요. 이 체액의 범위와 정의가 법에서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에이즈 감염인들이 일상생활을 거의 에이즈 예방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 있다,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간추려서 전해줬습니다. 예, 네. 저도 이 리포트를 보고서 딱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좀 일깨워준 보도였던 것 같은데 사회부 이영원 기자의 취재였죠? 네, 그렇습니다. 1987년에 이 법이 제정될 때의 상황과 지금 좀 많이 달라졌죠. 사실 에이즈가 불치병이니 그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 관리가 되는 질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입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침 법원에서 직권으로 헌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안이어서 해당 법원이 이거 내용을 공개를 했고 첫 어떤 사례여서 기사를 썼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담당 기자의 소감이 어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법원에서 발표를 해도 다른 데서는 그냥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다 기사화는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YTN 포함해서 몇 군데만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보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 짚어보죠. 먼저 평가원님. 네,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18일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30년 만의 대전환 김용균법 이익보다는 안전이 먼저라는 뉴스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노동자 김용균 씨의 희생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어서 전면이 개정되게 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를 해서 논평이나 의견 없이 1분 50초 동안 보냈던 그런 스트레이트성 기사이기도 합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들과 그리고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에 관한 내용들을 자막으로 정리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자의 뉴스 이해도를 높인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뉴스 안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해당법의 실행에 대해서는 노사가 모두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은 경영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해서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새 안전법이 산업안전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지적된 내용만 이야기를 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별도 하나 리포트에 다 담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별도의 리포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군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친절하지 않은 뉴스가 된 셈인데요. 사실 이 김용균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게 2018년 12월입니다. 그러고서 그 사이에 이제 또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 범위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게 공표가 된 게 작년 말인가요? 그리고 시행된 게 이제 16일부터 시행이 된 거죠. 그날에 맞춰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그 사업주와 어떤 노동자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점 등이 좀 친절하지 않은 건 맞는데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도급 방지 범위가 너무 좁다. 이제 그 김용균 없는 김용법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자 쪽에서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이거를 완전히 이제 보호하기 어려운 법이다. 반면 이제 경영계에서는 산재 책임 너무 많이 지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은 어쨌든 그 논란 끝에 이런 법이 이제 시행이 된 거거든요. 적어도 이제 한 올해 말까지 이 법의 그 과정들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걸로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가 설명을 했고요. 또 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산업재해 성적표를 한번 매겨보자. 그 작년과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처장님 어떤 뉴스, 아쉬운 뉴스로 꼽아주셨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아쉬운 보도라기보다는 저는 늘 잘못한 보도를 찾거든요. 근데 잘못한 보도를 제가 못 찾았어요, 이번 주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고민을 하다가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저희 이제 방송 모니터 보고서. 그중에서 몇 가지가 YTN이 무보도라고 저희가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보도하지 않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도되지 않은 거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지적이 됐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무보도라고 말하는 거 YTN 전체가 아니고요. 저녁 종합 뉴스를 저희가 비교하거든요. 각사의 저녁 종합 뉴스. 근데 YTN의 저녁 종합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일단 지난해에 시간 강사들의 고용 보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이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시행이 됐죠. 그래서 민원연은 현재처럼 모든 비난의 초점이 강사법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의 논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사법 관련 보도를 한번 쭉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약 6개월 정도죠. 그 6개월의 저녁 종합 뉴스에서 강사법 관련 보도를 쭉 체크해 보니까 KBS, 채널A, YTN은 저녁 종합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저녁 종합 뉴스가 아닌 다른 뉴스에서는 두세 건 정도 나오긴 했고요. 또 요 7월 1일에서 12월 31일 말고 그 이전에 더 작년 초에도 또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전 보도에서 또 한두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 사안이 불거졌던 요 시기에 저녁 종합 뉴스에서 6개월간 한 번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아침 종합 뉴스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보도가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녁 종합 뉴스라는 건 이제 밤 10시에 시작하는 뉴스나이트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기서는 안 나갔다는 지적이신 거고. 자,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건가요? 또 다른 사례는 올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으면서 대부분의 저녁 종합 뉴스에서 이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그런 신년 기획을 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저녁 종합 뉴스를 또 비교를 해보니까 5.18 관련 보도가 KBS 2건, MBC 2건, SBS가 3건을 보도했고요. JTBC와 MBN이 한 건씩 보도를 했는데 YTN, TV조선, 채널A 이렇게 3사가 한 건도 보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진상조사위가 꾸려진 게 지난 연말이었는데 네. 아마 저희가 뭐 스트레이트성 보도는 아마 분명히 연말에 네. 있었을 텐데 연말 국회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이슈에 좀 묻힌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새해 뭐 신년기획이 빠졌을 수는 있고요. 네. 자, 세 번째 사례는 어떤 겁니까?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계속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제 YTN이 예. 저녁 종합 뉴스만 하는 데가 아니고 이제 하루 종일 정말 뉴스하는 보도 전문 그렇죠. 채널이잖아요. 예. 저는 YTN 저녁 종합 뉴스가 다른 언론사들이 주요하게 다루는 아이템은 최소한 누락되지 않도록 조금 더 그러니까 의제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보도가 하루 종일 있었더라도 중요한 뉴스를 잘 뽑아서 저녁 종합 뉴스에 이렇게 세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그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역량을 저녁 뉴스, 종합 뉴스에 그렇죠. 집중을 하죠. 그래서 다른 시간대 안 나갔던 뉴스가 종합준 뉴스에 많습니다. 근데 YTN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 조금 어떤 난감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뉴스를 너무 많이 되풀이한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로서는 사실 낮 시간대가 이제 주력 시간대고 그런데 그때 또 똑같은 뉴스를 저녁에 이미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다음 날 아침용으로 만든 것도 이제 저녁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내부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적하신 부분 무보도라는 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 일부러 외면하면서 보도를 안 함으로써 이슈를 흐려버리는 그런 건 굉장히 나쁜 태도인데 제가 그냥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그 지적은 5.18 40주년인데 연초에 보도를 기획을 준비하지 않은 게 좀 문제가 있긴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도 다 찾아봤는데요. 중간에 다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녁 종합 뉴스는 사실은 굳이 안 했다기보다는 무보도라기보다는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저녁 종합 뉴스라는 그 밥상에 올리지 않은 거예요. 보도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 중요한 뉴스가 이미 다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종합 뉴스에 안 쳐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은 좀 골고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아침 뉴스 앵커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YTN 같은 경우에는 그 저녁 종합 뉴스가 메인 뉴스가 아니고 매 시각 모든 뉴스가 메인 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